이전까지 했던 내용들이 그 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전까지 내용을 그 기구 운동학 해서 배웠고, 이 지금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기계 역학 또는 기구 역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두 학기에 배우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기구학해서 한꺼번에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 다루는 거는 힘을 다루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힘을 다루지 않고 그냥 운동만 다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다루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뭐 등장하는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뭐 생소한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용어로 이 교과에서 다룬다 하는 내용이고,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고, 무슨 뭐 새로운, 그리고 이 뉴턴의 1, 2, 3 법칙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1법칙은 유도 가능하죠. 이건 F는 MA에서 A가 0이면은, F가 0이면은 MA가 0이 되고, 그러니까 V가 컨스탄트가 되죠. 이 관성의 법칙이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되죠.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 두 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방정식 유도할 때 쓰고, 얘는 작용 반작용 법칙.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그 바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작용 반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칙 같이 쓰죠. 이 두 개를 같이 써서 역학적 해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 정력학 배울 때 여러분이 다 배웠던 내용들을 이번 저거에 그냥 쭉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한 그런 내용들 별로 없죠. 그리고 단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역학에서는 이 세 단위가 주로 제일 많이 쓰이죠. 질량, 시간, 길이. 요거의 컨비네이션으로 뭐 속도 같은 경우는 길이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거. 가속도는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거. 힘은 질량에다가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뭐 그런 식으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역학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물리량들을 갖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과학에서 사용되는 그 기본 단위가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전류. 역학에서도 모터나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이 전류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암페어. 이 광도, 빛, 칸델라라고 그러죠. 온도. 온도는 뭐 이게 켈빈 디그리로 표시할 때 K자로. 화학은 화학 쪽에서 쓰는 건 몰이라는 단어까지 해서 물리하고 화학이 커플되는 분야에서 이 몰과 이쪽 단위가 같이 커플돼서 나타나는 그런 방정식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우리가 별로 다루질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이 기초 단위로 이런 기초 단위들도 과학에 사용되는 그런 단위들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학에서는 얘네들만 거의 씁니다. 얘네들만 거의 쓰죠. 우리 이번 그 교과에서도 얘네들만 주로 쓰죠. 밑에 있는 것도 이건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기초 단위를 이용해서 힘 같은 경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게 이게 가속도 단위죠.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단위를 갖다 이게 기초 단위라고 그러는데 반해서 파생 단위라고 한다. 그런 거죠. 파생 단위라고 한다. 이 단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돼서 사용되는 게 국제 표준 단위.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유닛, 뭐 SI 유닛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로 쓰는 기본 단위가 질량에서는 길이에서는 미터, 질량에서는 킬로그램,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시간에서는 초, 세크 이런 거 쓰죠. 얘네들 가지고 파생된 게 힘은 뉴턴, 일은 줄,
인류는 와트, 이런 식으로 파생 단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이제 10의 3승, 10의 6승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쉽게 쓰기 위해서 앞에다가 앞에 이런 글자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킬로 10의 3승, 메가 10의 6승, 기가 10의 9승, 테라 10의 12승, 이게 페타 10의 15승. 페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요 메가까지 밖에 안 나와서 킬로에다 메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이 기가라는 말이 하도 뭐 컴퓨터 쓰면서 뭐 이게 용량이 뭐 기가까지도 아주 뭐 흔히 많이 쓰이는 용어가 돼버렸고 테라바이트라는 말도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죠. 조금만 지나면 아마 이 페타라는 것도 아마 많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 10의 15승까지 보통 이렇게 아마 점점 발전할수록 이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여기 작은 단위로 가면은 그 밀리미터, 밀리세컨드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라는 말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마이크로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과학적으로 들렸죠. 그래서 무슨 뭐 주사를 해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축소를 해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그 어떤 영화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거 뭐 마이크로라는 그런 얘기를 마이크로 세계 그러면 뭐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처럼 들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노라는 말 자체가 10-9승 너무 포퓰러하게 많이 쓰이죠. 나노는 사실은 나노라는 거는 크기가 나노메타 그러면 보통 분자 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나 전자나 이런 데로 가면 이제 이게 피코, 요건 femto라고 그래서 10-15승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밑으로는 이 정도까지가 지금, 이렇게 가 있는 저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쓰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위에 국제 표준 단위고, 영미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단위가 있었죠. 맥근, 맥관, 맥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더 이상 안 쓰죠. 이제 안 쓰는 것처럼 평이라는 것도 잘 안 썼잖아요. 몇 평. 뭐 이제는 좀 그냥 대충 쓰지만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래 몇 평 뭐 이렇게 쓰면 그 법에 위법이 돼가지고 벌금 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런데 이 영미 단위는 아직도 좀 남아 있죠. 영미 단위는 그래서 피트, 인치, 파운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영미 단위를 써가지고 이게 골치 아프게 하냐 다 스탠다드 유닛을 쓰지 하고 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니까 무슨 뭐 자기네 자존심 지키느냐고 그렇게 하고 딴 나라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계속 쓰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있느냐면 엔지니어링 분야에 과거에 많은 실험과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한 것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한번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전인데 한번 미국에서 이걸 전부 다 스탠다드 그 국제 표준 단위로 다 바꿔서 자료들을 전부 트랜스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 그게 한 1조 달러 정도 든다고 계산이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서서히 바꾸는 걸로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바꾸는 걸로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데이터 때문에 이 단위가 계속 쓰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편리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영미 단위하고 표준 단위하고 관계가 뭐 이런 길이는 피트를 갖다가 예를 들면 30cm 정도 되고 인치는 한 2.5cm 정도 되고 1피트가 12인치죠. 12진법을 쓰는데 슬러그라는 이게 질량 또는 파운드 매스 이런 단위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영미 단위가 까다로운 건 뭐 때문에 까다롭냐면은 영미 단위에서는 기초 단위로 이 슬러그나 파운드 매스를 쓰는 대신에
뭘 쓰는 경우가 많냐면 파운드 포스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파운드 포스. 힘을 기초 단위로 쓴다는 거죠. 힘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영미 단위에서 파운드 그러면은 이 매스를 의미하는 경우보다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은 그게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운드. 그래서 파운드를 쓰게 되면 어떤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밀도다 그러면 우리는 밀도라는 거는 뭐 킬로그램을 갖다가 부피로 나눠주면 밀도잖아요. 그런데 밀도 같은 걸 갖다가 표시를 할 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파운드 매스죠.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밀도가 되면 이걸 갖다 또 휘트의 3승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밀도가. 이게 아주 이상하죠. 파운드 포스에다 세크 자승, 그 다음에 나누기 인치 4승. 이런 단위들이 나옵니다. 밀도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영미 단위를 쓸 때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다뤄야 된다. 영미 단위계를 뭐 불가피하게 무슨 데이터를 찾아서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저런 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기초 단위로 파운드 포스가 기초 단위로 쓰이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질량을 갖다가 질량이 기초 단위가 아니라 파운드 포스가 힘이 기초 단위니까 힘을 갖다가 가속도로 나눠야 그게 질량이 되죠. 그런 식인 거예요. 힘을 갖다가 이 힘을 갖다가 가속도로 나누니까 이런 질량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파운드 포스 세크 자승 퍼 피트 이런 질량 단위가 이거예요.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파운드 포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파운드 포스 때문에. 그래서 그 점만 주의를 하면은 다른 점들은 그냥 뭐 이게 변환하는 거니까 미터하고 피트하고 사이의 변환, 뭐 킬로그램과 파운드 매스하고의 변환, 뭐 이런 변환만 되면 되니까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그거 바로 파운드 포스를 갖다 기초 단위로 쓰는 데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미 단위기를 그렇게 뭐 꼭 아주 잘 알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정력학에 관련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기구에 대해서 정력학을 하는 거죠. 이거 약간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은, 기구라는 게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기구에 무슨 정력학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맞는 생각이고, 움직이는데 정력학이 적용할 게 없죠. 움직이는, 딱 정지되어 있는 데다 힘이 가했을 때, 어떻게 힘들이 분포되는지를 따지는 게 정력학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정력학을 하는 이유는 전에 내가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동력학을 다뤄야 되는데 동력학이라고 하더라도 기구에서 동력학을 다룬다 하더라도 관성력만 달랑베르 프린시플에 의해서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갖다가 추가로 실제로 작용하는 실제적인 힘 함께 그 힘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면 그 동력학 방정식이 마치 정력학 방정식처럼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력학 문제, 결국 동력학 문제 푸는 게 정력학 문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력학 문제를 풀 줄 알면 동력학 문제도 푸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구에 대해서 정력학 문제를 14장에 가서 동력학이 나오는데 그때 달라지는 거는 단지 관성력이 더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관성력이. 그래서 테크닉은 이 14장에서 다 나오는 거고 14장에서는 거기에 관성력만 더해서 푸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관성력을 고려하려면 가속도도 알아야 되고 관성력뿐만 아니라 강체가 되면 관성 토크라는 것도 있죠. 관성 토크. 마치 회전 운동을 할 때 모멘트를 가해주면은 그게 그 관성 토크하고 밸런스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이 저걸 배울 때 모멘트는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평면 운동할 때 그랬을 때 그 마이너스 I 알파 그 M은 I 알파 했을 때 I 알파를
왼쪽으로 다시 넘기면 마이너스 I 알파가 되는데 그 I 알파를 마이너스 I 알파는 I가 질량 관성 모멘트고 알파가 가속도일 때 마이너스 I 알파를 관성 토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멘트 플러스에다가 그 관성 토크 더한 게 0이다. 마치 힘에다가 관성력 더한 게 0이다. 하고 근데 강체에 대해서 그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과 관성 토크 추가로 14장으로 넘어가서 고려된다는 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14장에서 이 정적 15장에서 풀 수 있다. 성분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 성분을 이렇게 표시하겠다. 어떤 힘이 임의의 힘이 있을 때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Z 방향 성분. 원래 성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컴포넌트라고 하고 요 벡터 요 전체를 성분이라고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요 fx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메저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정치. 요게 x 방향 측정치, y 방향 측정치, z 방향 측정치. 요게 i까지 해서 요 벡터 자체를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분은 그러니까 벡터예요. 측정치는 스칼라고 앞에 있는 스칼라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그 저거 중에서 이 커플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커플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뭐 보통 뭐 남녀가 이렇게 같이 그 커플로 다닌다 그랬을 때 뭐 커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둘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커플의 의미는 역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합해서 0이 되는 힘의 집합이에요. 합해서 0이 되는 힘의 집합. 그렇지만 합해서 0이 되면 그건 안 따져줘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같은 동일 작용선상에 놓여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힘과 이런 힘이 두 개 작용한다 그러면은 얘하고 방향은 서로 반대고 크기는 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합해서 힘이 0이 된다 그래서 안 따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힘을 갖다 커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커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도 커플이다 이거지. 이것도. 그래서 합해서 4개가 돼도 되고 5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힘이 0이 되는 이런 힘의 집합을 커플이라고 얘기를 한다. 커플. 이 커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커플이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커플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특이합니다. 커플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그 물체가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 하나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하나의 힘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얼마냐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에 대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이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 여기다 그러면 이 모멘트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을 했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힘의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 해서 모멘트의 크기를 갖다 계산을 하는데 커플이라는 이런 힘의 집합에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아무 점에 대해서나 다 똑같아요. 아무 점에 대해서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트. 그래서 커플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건 토크라고 얘기를 해요. 토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토크라는 말과 모멘트라는 말을 갖다가 어떤 경우를 막 섞어서 멋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멋대로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토크라는 거는 특별한 종류의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동물이다. 이건 맞죠. 토크는 모멘트다. 맞아요. 그런데 동물은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모멘트는 토크다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크는 특별한 종류의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커플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고 그랬을 때 그 달라지는 점 바로 뭐냐? 어떤 점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점에 대해서 모멘트가 같다. 그걸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여기 뭐 저 밑에 이 그림이 또 깨져서 나올 텐데 이 그림을 갖다가 이 출판사에서 이 그림은 또 저기에서 받지는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옛날 그림 그냥 써가지고 이게 지금 깨져서 여러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나중에 뭐 저 책에 있는 그림을 스캔을 해서 뭐 거기다 다시 집어넣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게 여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커플. 그래서 용어 중에 그 커플, 모멘트, 토크 이런 거는 잘 알아야 되고, 여기 그 지금 나오는 이 위에 나오는 이 말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동일한 얘기 나온 얘기.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이건 뭐 더 복잡하게 뭐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는 거고. 자, 자유물체도 우리가 그 평형 방정식을 유도할 때 정력학 배울 때 여러분이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해서 구했죠. 자유물체도라는 걸 갖다 그릴 때, 이건 뭐 동력학적인 상황인데, 그릴 때 자유물체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실제 상황에 이런 빗면에 이런 물체가 올려 있을 때 자유물체도란 뭐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그려놓은 게 자유물체도예요. 모든 힘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거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물체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물체가 받는 힘들을 다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유물체도 그리는데, 자유물체도 그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빗면을 그려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물체도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걔는 힘만 받고 있는. 그래서 자유물체예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자유물체고, 걔는 힘만 받고 있는 거예요. 힘만. 그래서 받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그려놔야 돼요. 받고 있는 모든 힘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받고 있는 건 자기 자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마찰력을 이렇게 받겠죠. 마찰력.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면으로부터 또 수직 항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자유물체도 여러분이 그리는 건 동력학 배우면서 가장 기초적인 걸 배웠지만, 자유물체도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뭐 동력학 지식을 물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죠. 자유물체도를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뭐 해놓고 한번 그려봐라 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제 뭐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러니까 실력이 다 나온다는 거죠.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다 뭐 빗면을 그려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이상한 것들이 다 나와. 자유물체도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물체하고 그 물체가 받는 힘만 그리는 겁니다. 힘만. 자, 그래서 이 자중 같은 거는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잘 그리는데, 마찰력이나 수직항력이나 이런 거는 그 물리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으면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잘 못 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리라고 그러면 뭐 하나 빼먹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빼먹고 그리게 되면은 그 물체도를 왜 그리느냐면 그거에 근거해서 방정식을 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방정식 세울 때 엉터리 방정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리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거 그릴 때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자유물체도를 그리다 보면은 어떤 힘들은 방향을 벌써 알고 있는 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중, 또 수직항력 이런 걸 알고 있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정적인 경우에 이렇게 힘이 가해진다라고 아는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얘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탈면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이런 게 굴러간다. 이 얘가 조금 이따 등장하겠지만 굴러간다 했을 때 근데 얘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굴러가기도 하고 그런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굴러갈 수도 있고, 하여간 그건 아직 여기 몰라요. 몰라요. 하여간 그 정마찰 개수와 동마찰 개수만 주어졌다고 하고, 이런 각도가 주어졌을 때 얘가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할까 하는 거죠. 이건 몰라요. 어디로 작용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힘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해질지 모르는 그런 힘들이 있다 이거죠. 자유물체도 그릴 때.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힘이 어디로 작용할지 모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무조건 그려놓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내가 이거를 X 방향은 이쪽, Y 방향은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건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냥 이쪽 플러스 방향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 방향으로 그려놔요. 나중에 그걸 풀어보면은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였으면 그 값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만약에 그 반대 방향이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원래 이거는 수직항력이라든지 자중이라든지 이건 방향이 뻔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방향이 틀림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놔야지. 그걸 갖다 거꾸로 해버리면은 그건 틀린 결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미지수 아직 내가 판단이 안 되는 것만 그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풀게 되면은 그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다 알게 되면서 방향이 내가 처음에 그려놓은 방향과 이 잘못된 방향이었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한테 얻어지게 된다. 방향이 다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럴 때 이 힘 방향 이것들 이 힘의 방향들 표시할 때 아는 힘은 방향을 아는 힘은 그 방향으로 반드시 그리고 모르는 힘은 무조건 내가 잡을 그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다. 플러스 방향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평면 같은 경우는 두 개 방향이 있죠. X방향, Y방향. X방향, Y방향을 어디로 잡을까 하는 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거는 직교좌표계를 쓰지만 또 여러분이 배웠던 극좌표계라든지 궤적좌표계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거기에 또 플러스 방향이 있죠.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 하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운동의 종류를 보고 그 경험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그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는 그 경험이 좀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약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한 좌표계로 쓰면 다른 건 안 되느냐 하면 많은 경우에 다른 좌표계로 잘못 좀 다른 좌표계를 쓰더라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좀 좌표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훨씬 어렵게 풀어야 돼요. 훨씬 어렵게.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죠. 좌표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기구학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거의 다 직교 좌표계만 씁니다. 극좌표계나 궤적 좌표계 같은 건 여기서는 거의 등장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점만 자유물체도 그릴 때 그 점만 동력하게 여러분이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내가 그 중요한 몇 가지 점들을 갖다가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동력학 배울 때 자유물체도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물체를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평형방정식은 힘의 합이 0이다 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걸로 결정되죠. 정력학에서는 가속도가 다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점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동력학이 되면은 이게 달라지죠. 동력학에서는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거 쓸 때 아무데나 대해서 쓰면 안 돼요. 모멘트 평형식을 세울 때 두 가지만 가능해요. 하나는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식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에 대해서 구하든지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써야 되고 다른 아무 점에 대해서 쓰면 안 돼요. 정력학에서는 모든 점들이 다 가속도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써도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1학년 때 정력학 배우고 2학년 동력학 올라가가지고 헷갈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정력학 배울 때 아무 점에 대해서나 모멘트 평형식 막 세우던 그 습관대로 동력학에서도 점에 대해서나 그 두 번째 그 모멘트는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다 이식 m은 i 알파다 이 식을 갖다가 아무 점에 대해서나 세우려고 그래요. 아무 점에 대해서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식은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된다. 하나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그냥 그때 모멘트를 구할 때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했으면은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 질량 관성 모멘트도
질량 중심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모멘트가 가속도가 0이 되는, 뭐 예를 들면 고정점, 꼭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가속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여도 속도가 일정하게 가면 그건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이제 안 움직이는 점, 그 점, 고정된 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니까. 그랬을 때 이쪽에 오른쪽에 나타난 I는 역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는 그 고정된 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입니다. 양쪽이 모멘트가 그 점에 대해서 구했으면 질량 관성 모멘트도 그 점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모멘트 평형식이죠. 모멘트 평형식. 동력하게 되면은 그게 좀 달라진다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동력학의 기초적인 지식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구학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력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죠. 이 내용들도 너무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일단 먼저 힘이 어떤 바디가 있을 때 이 바디에, 그러니까 이 바디가 링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사절기구가 된다 그러면 움직이는 링크가 3개 있는데 그 링크 하나하나씩 자유물체도로 그리게 되면은 그 링크에 예를 들어서 힘이 2개만 작용한다. 근데 그 링크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2개의 힘이 서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이거 이 작용선이 같아야 돼요. 작용선이 한 작용선상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힘이 같고 방향이 반대라도 이건 평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작용선이 같아야 된다. 작용선이 같다는 거는 이 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개가 이거는 뭐 아무 힘도 안 작용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역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링크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을 때 링크가 전부 다 강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하고 2개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작용한 것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왜? 강체는 여기 변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이게 강체가 아니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변형이 일어나죠. 힘이 작용 안 하는 것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건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체일 때는 결과가 같다 요즘. 강체는 변형이 안 일어나니까 뭐 양쪽에서 잡아당기거나 말거나 결과가 같으니까 같은 역학적인 그 반응을 초래하지만 역학적인 반응이라는 건 2개예요. 운동 또는 변형. 그 2가지. 그러니까 강체가 되면은 운동도 안 일어나고 변형도 안 일어나면 똑같은 거죠. 뭐 하나도 안 작용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역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점에서 강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나 힘이 안 작용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만일에 이게 강체가 아니라면은 그건 아니죠.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역학적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하간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구학에서는 전부 링크들이 다 강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어요. 물론 플렉시블한 그런 링케이지에 대한 연구들도 합니다. 그런 연구들도 실제 링케이지들은 플렉시블하니까 변형이 없는 그런 물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변형 때문에 얼마만큼 오차가 발생하고 링크 운동을 할 때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링크는 그 강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서 필요한 그런 설계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먼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 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학부 과정에서는 그런 전용 디포머블한 링크 같은 거 다루진 않습니다. 자, 여하간 힘이 2개 작용하면 그런 경우밖에 없다. 평형될 수 있는 경우가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 이렇게 된다 이거죠. A하고 B, A점에 작용하는 힘과 B점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A점에 작용하는 힘을 FA라고 하고 B점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FB라고 하면은 이 둘 사이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FA 더하기 FB가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만약 같은 강체, 같은 바디에 강체에 3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경우는 3개의 힘이 여기 A, B, C 힘이 평형 작용선이 한 통과한다. 평형이죠. 다 평형을 통하면서 이 3개의 힘이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3개의 힘이 합이 0이 돼요. 작용선이 3힘의 작용선이 한 점을 통과하면서
세 힘의 합이 0이 될 때 그때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사실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역학 해석할 때 링크에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역학 해석할 때 어떤 걸 많이 하느냐면 하나의 힘은 알고 있고 하나의 힘은 뭐 방향만 알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을 알고 있고 하나는 방향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힘은 얘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갖다 통과해야 된다는 점에서부터 이 나머지 힘이 방향이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이 B와 C의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얘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B와 C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의 문제들에서는 하나는 완전히 방향과 크기를 다 알고 있고 하나는 방향만 알고 있게 되면 나머지 방향과 크기와 얘의 크기를 다 알아낼 수 있다. 그게 보통 많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힘이 작용할 경우가 그런 케이스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예제가 여기 하나 등장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여기에 이런 힘이 이 사절 링크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요 Q점에 이렇게 이런 힘이 120파운드에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모멘트가 이쪽으로 2번 링크에 모멘트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얘하고 얘 모멘트가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어 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럴 때 요 B점에 요 조인트에 작용하는 힘과 여기 조인트 O4점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구해라. 자, 그러면은 자유물체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 4번 링크는 세 개의 종류의 힘을 받는다. 세 개. 하나는 이 3번 링크가 4번 링크를 요 B점에서 힘을 주고 있고 또 베이스 링크가 요 O4점에서 4번 링크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 개 힘을 받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세 개 힘을 받는. 그런데 요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다 다 알고 있는 힘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 3번, 4번을 주는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 방향으로. 왜? 이 3번 링크에는 두 개 힘밖에 작용 안 하거든요. 두 개 힘. 4번 링크가 3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과 2번 링크가 3번 링크에 작용하는 요 A에 작용하는 힘과 요게 작용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이 평형을 이루려면은 그 두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 되니까 4번 링크가 3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면은 3번 링크가 4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도 작용-반작용의 원칙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기를 알고 얘는 방향을 알고 그러면 나머지 이 힘은 크기와 방향까지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금세. 그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유를 줘야 돼요. 전부 다 미주알 고주 다 얘기하는 게 요 두 개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 그렇죠? 그 결정이 되고 나면은 여기 4번이 3번에 작용하는 힘이 결정되죠. 그 4번이 3번에 힘 그리고 4번이 작용하는 힘이 결정되면 4번이 3번에 작용하는 힘도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2번이 3번에 작용하는 힘도 결정이 돼요. 왜? 둘이 또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2번이 3번이 2번에 작용하는 힘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힘하고 이 모멘트하고 가 요 O4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M12도 결정돼 버리죠. 다 결정된다 이거죠. 순서대로 다 결정된다. 지금 배웠던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링크,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링크.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요 입력 링크에 요 모멘트 값까지 다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 자, 이런 걸 왜 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왜 합니까? 이거 지금 힘을 왜 구하려고 그러느냐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힘을 구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내가 어떤 특별한 운동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능적인 면이죠. 기능. 기구를 설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능을 어떤 특별한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구를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능은 만들어냈는데 그게 몇 바퀴 안 돌고 부서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삐끄덕거리면 안 되죠. 자, 그게 삐끄덕거릴지 안 부서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 돼요. 작용하는 힘을 알고 그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이 부재의 두께나 크기를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구를 설계할 때 하나는 기능적인 면, 그래서 운동적인 그런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운동을 할 수 있게 만족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구성 측면에서 이게 안 부서지게 만들어진다. 안 부서진다든지 또는 이 부분이 막 우그러져 버려가지고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내구성 측면을 따지려면 바로 지금 얘기하는 힘을 구해야 된다. 구해야만 설계할 수 있어요. 어떤 두께로 만들어야 얘가 안 부서지고 정상적으로 그 운동을 얘가 요구되는 라이프타임 동안에 이게 뭐 무한수명으로 설계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일에 무한수명으로 설계하는 것이 너무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든지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재료를 많이 쓴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놈이 무거워져 가지고 그놈을 구동하는데 에너지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쓰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적은 재료를 써야 돼요. 적은 재료를 가장 좋다. 근데 적은 재료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기구가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하는 건지 가벼워지는 건 좋은데 얇아지다 보면은 이놈이 약해져 가지고 부서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양쪽의 문제가 이렇게 서로 두 문제가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죠. 설계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설계 문제는 두 가지 컨택트 되는 사항을 어떻게 중간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거죠. 최소한으로 하여간 이 내구성은 최대로 하면서 사용되는 재료는 최소로 하고 싶은 거죠. 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로 하고 싶은 거죠.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바로 이제 설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설계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면은 당연히 지금 운동 해석 또 이 역학적 해석 다 해야 된다. 운동 해석은 왜 해야 됩니까? 운동 해석을 해야 얘가 이 관성력을 안 따지고 있지만 관성력에 의해서 힘이 여기 또 걸리잖아요. 그럼 관성력에 의한 힘까지 고려를 해야 제대로 된 여기에 구속력들이 제대로 나오죠. 관성력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해석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역학적 해석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해서 기능적인 내구성적인 측면을 갖다 다 만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해석을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있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냥 왜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있나가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길게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금세 한 얘기예요. 자, 3번 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지금 인덱스가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로 표시된 2,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표시하는 거는 이건 컨벤션입니다. 서로 관습으로 약속한 겁니다. 2번 링크가 3번 링크에 가하는 힘을 갖다 F23이라고 하고 3이라고 되어 있죠. 4 힘이 없다 이거죠. 이 3번 링크는 만일에 관성력을 고려 안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운동에 의한 관성력 고려 안 하니까 정력학만 다루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돼야 된다 해서 두 힘 같은 작용선상에 이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내 방향을 가져야 되고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 반대로 작용하면서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3번 링크에서 이 두 개가 같다는 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링크에서는 금세 한 것처럼 이 세 개의 힘이 되죠. 이
여기서 나왔던 F43이 구해졌기 때문에 F34는 F43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같은 방향이고 단지 방향만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P는 주어졌고 그럼 여기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결정되고 이 점을 F14도 통과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F14가 이런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면은 이제 이거의 방향까지 정해지고 얘 크기 정해지고 얘 방향 정해지고 얘 방향 정해지고 나면 요 세 개를 모아놓으면 요 밑에 있는 그런 삼각형 모양이 된다. 모아놓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P는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는 거고 F34와 F14는 방향만 아는 거지만 P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향만 알아도 이 크기까지 다 결정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 2번 링크에 가서 요게 결정이 되니까 F 아까 2, 3이 결정됐으니까 F 2, 3이 결정이 됐으니까 F32는 그거에 반대죠. 이게 결정되고 나면 이거에다가 요 H를 곱한 게 이 M1, 2의 크기하고 같아야 된다. 그렇게 되죠.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식 안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식 구해보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는 M1, 2다 하는 게 나와서 그래서 M1, 2의 크기가 결정되죠. 그 다음에 그것만 결정되는 게 2번 링크에 1번 링크가 가는 힘도 결정된다. 왜? 힘 평형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죠. 결국 이 두 개의 힘이 이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꼴이죠. 커플 그거하고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두 개의 모멘트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M1, 2까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도해적으로 구하는 거고 이 문제를 해석적으로 풀이하면은 링크 2, 3, 4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과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하나의 강체는 병진 운동 방정식, X방향, Y방향 합쳐진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방정식 그렇죠? 한 강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링크 3도 그렇고 링크 4도 그렇고 이 각각 식이 3개씩 여기 있죠.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토탈 9개예요. 근데 여기서 미지수를 갖다가 따져보면은 여기 전부 해보면 13개가 나와요. 그럼 뭔가 식이 모자라죠. 그 식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작용반작용식이죠. F23과 F-F32가 같다는 거, F34와 -F43이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식이 4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합해서 식이 13개입니다. 미지수가 13개고, 미지수 13개고 식이 13개니까 풀려야 되는 거죠. 뭐 이거 푸는 거 자체야 뭐 13x13 매트릭스 방정식을 갖다가 푸는 거는 뭐 여러분이 손으로 풀 필요는 없고 뭐 그 컴퓨터로 풀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풀면은 뭐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도해적으로 푸는 것과 달리. 그렇지만 도해적으로 푸는 것의 장점은 저렇게 풀면은 대략적인 값이긴 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바로 값을 갖다 구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도해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의 차이가 해석적인 거는 풀이하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이 과정 자체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하지만 실제로 풀려고 그러면은 시간 많이 잡아먹고 그래야 되는데 대신에 이 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값까지 구할 수 있다 하는 점이고 도해적인 거는 정확한 값은 못 구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도해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적인 방법은 실제로 뭐 식만 이렇게 세우지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예제 하나를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절 기구와 더불어서 이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구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에 피스톤에 P라는 힘이 작용했을 때 이때 여기에 구속력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하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 2번 링크에 작용하는 이게 M12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모멘트를 가할 때도 어디가 버팀목이 되느냐 하는 거죠. 버팀목. 베이스 링크가 버팀목이 되고 베이스 링크에 대해서 2번 링크를 돌려주는 거죠. 베이스 링크. 그래서 M12라고 하는 겁니다. 모멘트도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를 버팀목으로 해서 내가 가해주느냐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 M12라고 표시하는 게 1번 링크를 버팀목으로 해서 2번 링크를 가해주는 모멘트 이런 뜻입니다. M12. F12는 1번을 버팀목으로 해서 2번에 가해주는 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뜻이에요. 뜻을 정확히 알면 이거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도회적으로 풀 때 이건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3번 링크 같은 경우는 힘이 두 개밖에 작용 안 하죠. 요 A점에 작용하는 힘, 2번 링크가 A점을 통해서 3번 링크에 가해주는 힘이 있고, 이 4번 링크 피스톤이 요 B점을 통해서 이 3번 링크에 가해주는 힘, 두 개의 힘이 있으니까 요 3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힘만 작용해서 방향이 이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F23과 F43이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긴 같다는 거에서 금세 알고, 그 다음에 4번 링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작용하는 힘이 이제 P라는 힘하고 이 3번 링크가 4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하고, 그 다음 베이스 링크가 이쪽으로 수직하는 힘이 여기서 물론 이거 할 때 이 4번 링크가 얘하고 얘는 지금 현재는 마찰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마찰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는지가 또 등장을 할 겁니다. 마찰까지 고려해서. 여기서 마찰을 무시했을 때, 그래서 힘이 세 가지가 작용한다. 1번 링크가 4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 3번 링크가 4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작용력 P. 그래서 그 세 개를 그려놓은 게 이거죠. 세 개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세 개를 그려놓은 게 이거다. 이것도 P는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고, 얘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마찰력 없으면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도 방향 알고 있죠, 또, 더군다나. 이것도 방향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개 그냥 모아놓으면은, 그냥 P, 이거 크기 알면 얘 금세 알 수 있죠.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 이거 금세, 얘가 주어지면 얘도 주어지고 얘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크기가. 금세 구할 수 있다, 도회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2번 링크로 가서 구하고 나면은 지금 F23을 구했으니까 F32도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얘가 구해지고 나면은 이 힘 곱하기 요 높이, 팔 길이 한 게 이 M12하고 크기하고 같아야 된다면서 M12도 결정이 돼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앞에서 사절기구에서 할 때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개의 프리바디가 있으니까 해석적인 풀이 방법에서는 경진운동 방정식 각 링크마다 X방향, Y방향, 회전운동 방정식, 세타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3개씩 9개 방정식과 또 작용반작용 법칙에서 2개의 벡터식, 그러니까 4개씩 되는 거죠. 하나의 벡터식은 X방향, Y방향이 있으니까 2개 스칼라식이니까 얘가 4개씩이에요. 요게 2개씩, 요건 하나씩. 모멘트식은 하나.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의 회전 방향 하나. 그러니까 이 링크 2, 3, 4는 각각 3개씩. 요거 4개. 그래서 13개씩. 미지수 13개. 해서 이거 다 풀린다. 해석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풀려야 되는 식이고, 도회적으로 풀면 훨씬 쉽게, 물론 정확한 도회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값은 아주 효율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4개의 힘이 작용하는 부재. 3개까지 앞에서 했는데 3개까지 4개가 작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종종 등장하느냐 하는 걸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약간 까다로운 케이스가 되겠죠. 자, 여기 어떻게 4개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이런 힘을 주고 있다. 이 힘의 크기를 갖다가 이게 주어졌다. 이게 주어졌다. 그랬을 때,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 작용하고 있느냐? 이 링크에 작용하는 힘이 얘는 바깥에서 가해주는 작용력이고, 그러면은 여기 1번 링크, 여기 지금 요게 요 4번 링크가 얘가 요 1번 링크에 의해서 벽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받겠죠. 이렇게 힘을 받겠죠.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마찰력은 일단 무시하고 봅니다. 조금 있으면 마찰력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캠에 의해서 요 롤러가 요 두 개 사이에 요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힘을 받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접선 방향에 힘이 없냐? 굴르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면 요 롤러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그 토크, 관성 토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성 토크. 근데 요 롤러가 굉장히 작으면 관성 토크 양이 작아가지고 그건 무시하고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관성 토크까지 사실 생각하면 이쪽 방향, 탄젠셜 방향으로도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무시하고 푸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법선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하고 무시하고 푸는 거죠.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혹시 작용하냐,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힘이 여기 이 힘, 여기에 보면 A에 작용하는 여기 A에 작용, 이 힘.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거죠. 자, 이게 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얘 크기 정해져 있고, 얘 방향, 나머지 세 개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요. 방향이. 그러면 얘 크기와 이 방향, 두 개가 만나는 힘은 요 P라는 요 작용점을 갖는 하나의 힘으로 힘이 두 개의 힘을 합치면은 요 P를 지나는 하나의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 B라는 힘과 B라는 이 힘의 두 개의 힘을 갖다가 힘으로 대치되면 이 Q를 지나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 힘이 밸런스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세 힘이 같은 점을 지나야 서로 평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힘은 요 P점을 지나는 하나의 힘으로 대치되고, 요 두 힘은 Q를 지나는 하나의 힘으로 대치된다고 그러면은 요 하나의 힘으로 P를 지나는 대치된 힘과 Q를 지나는 점으로 대치된 하나의 힘은 두 힘이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두 힘은 PQ를 지나는 힘이 돼야 되는 거죠. PQ 선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 네 개의 힘의 값이 왜 여기를 지나는 힘이 여기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가 다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려놓으면 다 결정되게 돼 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개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앞에서 배웠던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와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의 그 케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이 네 개의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개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하나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방향은 알고 있는 거고. 그래야 이거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등장하는 이 말들이 지금 그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들 지금 내가 금세 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찰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찰력은 여러분이 여기는 내가 뭐 운동 마찰 계수 여기 보면은 뭐 미끄럼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 또는 그냥 동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 정적 마찰 계수, 정 마찰 계수 이런 용어들이 쓰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게 쿨롱의 운동의 법칙이죠. 쿨롱의 마찰의 법칙이죠. 쿨롱의 마찰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또 후크의 그 변형의 법칙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학에서 사용되는 세 개의 법칙이 바로 그 세 개예요. 뉴턴의 운동의 법칙, 그다음에 후크의 변형의 법칙, 그게 여러분이 재력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변형의 법칙. 그다음에 이 쿨롱의 마찰의 법칙. 쿨롱의 마찰의 법칙을 제일 먼저 적어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했죠. 다빈치가 이 두 번째 이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거기에다가 이 쿨롱이 요 정마찰 계수와 관련된 요 법칙을 더 추가해서 이걸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아주 뭐 한 10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다 찾아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된다. 이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흔히 빠지기 쉬운 저게 뭐냐면, 그, 운동 마찰 계수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닿고 있는 물체가 서로 미끄러지게 되면은 서로 미끄러질 때 운동 마찰 계수가 생기는 겁니다. 미끄러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여기서 굴러간다. 그러면 얘하고 사이에는 서로 미끄러지지 않죠. 슬립이 안 일어나요. 굴러갈 때는.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여기다가 운동 마찰 계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막 쓰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여기에 분명히 여기 노멀 포스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 물체에. 그랬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마찰력이라고 한다면은 마찰력이 뭐냐 하면은 쉽게 뭐 뮤케N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 뮤케N이 되려면은 여기서 미끄러져야 돼요. 미끄러져야 돼. 슬립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얘가 굴른다. 그러면 여기에 굴러간다는 얘기는 바로 롤링 컨택이 일어나면 여기에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요 마찰력은 이런 힘이 안 작용한다. 이렇게 된다 이거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아는 거는 수직항력에다가 정마찰 계수를 곱하는 값보다 작다는 것만 알아요. 그 값이. 근데 또 그렇게 됐으면 이 법칙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결정된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사항을 사실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자기 희망사항을. 그러니까 이거 배우다 보면 그런 게 막 일어나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여기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역학에서 등장하는 많은 그 비선형 효과들이 이 마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접촉역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물체가 이렇게 닿으면서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힘과 구하는 그런 그 분야가 컨택 미케닉스, 접촉역학이라는 분야인데 그거 완전 비선형 역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비선형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하간 이 부분이 쿨롱 마찰력 법칙에서는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금세 내가 얘기했지만 여하간 그래서 이 지금 탄젠셜 방향의 힘과 노멀 방향의 힘 요걸 나눈 값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걸 탄젠트 파이라고 하면 이 파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찰각이라고 해요. 프릭션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찰각. 마찰각은 인버스 탄젠트 뮤 S예요. 인버스 탄젠트 뮤 S. 마찰각은. 그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정지되어 있을 때 최고로 커질 수 있는 값이 바로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최고로 커질 수 있는 값이. 이 값이 그 정지된 상태의 마찰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이것보다 작은 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작은 값이. 예를 들어 가만히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럼 얘는 마찰력 하나도 안 받죠. 0의 마찰력이 0이죠. 얘가 밀려고 하면은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발생하죠. 밀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마찰력이 안 발생하죠. 그러니까 밀려고 했을 때 얘가 마찰력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요만큼까지. 그거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거.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그게 물리적인 현상이 물리적인 이해입니다. 물리적인 이해. 물리적인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이해를 해야지. 식은 아니 물리적인 이해는 하나도 없이 식만 막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발생하고 있냐,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 이렇게 집에서 예를 들면 장롱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뭐 밀어라 그러면 막 밀려고 처음에 안 밀리다가 조금 이게 이제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쭉 가죠. 왜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게 작기 때문에. 뮤S가 항상 뮤K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게 일종의 스레시홀드가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는 화학에서도 그렇죠. 화학에서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그걸 넘어서야 반응이 일어나죠. 똑같이 이게 물리적인 스레시홀드예요. 이게 요 힘보다 커져야 얘가 운동이 일단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훨씬 작은 값으로 힘으로 그 운동이 계속될 수가 있다. 움직이고 있으면. 근데 일단 멈추게 되면 다시 이걸 넘어서야만 다시 움직인다. 이런 거죠. 그 점이 이제 쿨롱의 마찰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프릭션 앵글이라는 거. 이 프릭션 앵글은 왜 그럼 필요하냐? 이 앵글에 대한 저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이 내용입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갈 때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까? 잘 모른다 이거죠. 잘 모른다. 이거 알려면은 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다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밑에 있는 거 풀어가지고 결국은 굴러가기 위한 조건은 이 뮤s 값이 지금 요 위에 있는 놈의 질량 관성 모멘트, 그다음에 반경, 질량, 요 경사각 요 조건 요거보다 커야 뮤s 값이 그래야 제가 굴러가요. 만일에 그 두 물체 사이에 정계수가 이 값보다 작으면은 굴러가지 않고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기 그러니까 뭐 굴르면서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굴르면서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면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돌면서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 여기에 f 값이 μkn이 되겠죠. 미끄러지게 되면. 그죠? 이 f 값이 μkn이 돼요.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판단이 돼야 μkn을 써야 될지 f 대신에 아니면 이게 f가 뮤에서 이걸 만족하면은 f는 μkn이 안 돼요. mkn이 안 돼요. 그럼 뭘 써야 돼? 이걸 써야죠. 그 ag가 그 질량 중심점에 이 ax가 r 알파가 되죠. r 알파가 돼. 그래서 식이 하나가 돼. 이 식이 지금 3개씩밖에 없는데 요게 있어야 굴러가는 경우는 요게 있어야 요게 미지수 4개하고 식 4개가 돼서 풀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걸 쓰든지 아니면 f 대신에 μkn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미끄러지면 f는 μkn이라는 식을 하나 더 써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안 미끄러지면은 요걸 써서 하나 더 써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는 이 조건으로 결정된다. 이거. 미끄러질지 안 미끄러질지 그걸 판단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는 건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력학 배울 때는 하나는 항상 베이스고 하나는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놈이 항상 멈춰 있으니까 생각하기에 좋은데 실제 애플리케이션 하다 보면 마찰력이라는 게 그 고정되어 있는 놈과 움직이는 놈 사이에만 마찰력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움직이고 있으면서 비벼대면은 그때는 서로 상대 속도를 따져줘야 되는데 둘 다 움직일 때 마찰력 계산하는 거를 하게 되면 로봇 같은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로봇이 이렇게 물체를 잡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 지금 잡은 물체와 내 잡은 손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죠. 이 마찰력이 이게 미끄러질 거냐 안 미끄러질까 이거 따져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로봇 팔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두 개 다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하는 걸 갖다 계산을 해서 그 얘가 정확하게 파지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줘야 돼요. 그럴 때 쿨롱의 마찰의 법칙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런 거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여러분이 쿨롱의 마찰의 법칙이 쉬운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따지다 보면 막 헷갈려요. 막 헷갈려.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정확히 이해를 안 하면은 막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기초적인 것들을 탄탄히 다지질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